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면서 연예인들의 우울증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우울증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종현 씨의 장례식장에는 어제 팬들은 물론 동료 연예인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같이 말했던 게 종현 씨가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던 게 아닌가. 그때 좀 눈치를 많이 채고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종현 씨의 생전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무기력해. 컨디션을 올릴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가 봐. 무기력한 게. 기분 전환을 하자. 그래,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네. 표정은 이제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 굉장히 좀 어떻게 얘기해야 사실 될까요? 좀 침울하고 우울하고 조금 무기력증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사실은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좀 희노애락 중에 가장 본인이 조금 우울하고 감정적으로 조금 힘들 때 그 메시지를 담아서 동영상에 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목소리 자체에서만도 본인이 좀 상실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저런 모습들을 이제 팬들이나 관계자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뭔가 그 우울감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었을까, 이제 와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네, 평소에 성격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이 병이었고 그러한 좀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많은 대중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제 장례식장에서도 그래서 계속 조문의 행렬이 더 이어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아산병원에서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연결식장까지 이제 다 같이 이제 일반인에게 오픈하는 경우는 거의 네.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했고, 어제도 오전 정오부터 이제 6시 정도, 오늘도 이제 정오 오전 그러니까 12시부터 한 8시까지 이제 개방을 하는데요. 네.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조문의 행렬이 있었고, 사실 그 조문의 행렬이 정확하게 사람이 몇 명인지는 확인을 안 했지만, 뭐 고 신해철 가수의 어떤 그 연결 직장을 생각한다면 아마 한 10,000명 이상이 와서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사실 28살이면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워낙 일찍 데뷔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인터뷰에서 데뷔 초에 10대 인터뷰에서 동경하는 나이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28살의 내 모습이 기대가 된다. 10년 후에 나는 정말 멋진 아티스트, 음악가가 되어 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 애띤 모습이었어요. 사실 그 과거의 인터뷰 내용은 굉장히 그 미래를 암시한 것 같아서 매우 사실은 좀 놀랍기도 한데요. 예. 사실은 샤이니 종현은 현재는 정말 멋진 아티스트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장했죠. 정점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싱어송라이 서로. 작사 예. 작곡부터 해가지고 단독 앨범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더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목적이라든가 성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은 10대부터 한 9년, 10년간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뭐 예술 쪽이라든지 가수 쪽이라든지 이런 아티스트 활동하는 것 자체가 아마 사람이 지치고 힘들었던 요소도 되지 않았을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28살에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더니 지난날의 소외들이 좀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까? 네네네. 사실 이제 그 박진희 씨라고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네. 탤런트께서 이제 석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논문에 보면 연기자 중에 한 40% 가까이가 우울증에 이제 저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네요. 10명 중에 4명인데.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사실 보통 저희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대학가요제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이렇게 정말 능력 있는, 그다음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요제를 통해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일방적인 방법이었는데, 그렇죠. 한 20대 돼서 네네. 성인이 된 다음에 나오잖아요. 예,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연습생 생활이라는 걸 기획사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하게 되면 그때는 자아가 성립 안 됐는 그렇죠. 시점이고,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언제 정도 데뷔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뭐 보통 한 16세, 17세 고등학교 정도에 이제 그죠. 데뷔를 예.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이제 오는 감정이, 데뷔를 하기 전까지는 경쟁, 불안, 성공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 이런 게 있다가 딱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면 이제 팬들끼리의 어떤 그 악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자기가 이제 16세, 17세에서 경험하는 감정들이 좋은 감정보다는 굉장히 우울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그런 어떤 감정이 있다가 더더욱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데뷔되고 난 다음에 사실 기획사의 파워에 따라서 이 논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어떤 정점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의 또 다른 기획사의 파워에 의해서 자기의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그런 어떤 불안감으로부터 나는 우울증이 사실상 가장 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요즘에 공황장애, 우울증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사실 연예인이라는 게 대중들한테 그 사생활이 모두 다 오픈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유리벽에 갇혀서 사는 것 같고 내 사생활이 없고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팬들의 또는 어떤 대중과 언론의 시선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하고요. 예. 사실 저는 이 문제와 더불어서 지나치게 연예인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이 지금 연예계 시스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정말 그 무지막지한 악플들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소한 그 댓글 하나가 그 쓰는 사람은 별로 생각을 안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계속 머리에 맴돈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연예인들도 사실 극한 감정 노동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힘이 들었으면 잠깐 쉬거나 좀 은퇴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 대신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 이제 방송에서 본인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진짜 자아와 아이돌로서의 내 모습, 자신의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이러면서 힘든 어려움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쎄, 내 생각을 이렇게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우려들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게 결국엔 불가능하겠구나라는 네. 저렇게, 그러니까 주위에 동료 연예인들도 있고 팬도 어마어마하게 국내외적으로 많았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좀 슬픈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지금 동료 연예인들도 워낙 박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껴서 태연 씨 같은 경우에도 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이제 지금 가장 저희들이 또 하나의 어떤 다른 어떤 비극적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예. 네. 어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따르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하게 됨으로써 그 자살에 대한 어떤 그 여파가 다른 제3자들에게 미치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 특히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어떤 종현 씨의 특히 유서 같은 걸 보고 자기 감정이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어떤 격한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좀 찾아봐서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태연 씨도 SNS에 너무 안타깝고 아깝고 소중한 우리 종현이라고 하면서 닮았고 우린 비슷하다 그 느낌들을 알잖아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조금 안타까움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매 태연 씨가 사실은 소속사 시절부터 그 동고동락 같이 그 어려운 연습생 시절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정이 깊고요. 그리고 론리라는 노래를 또 함께 부르면서 또 같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로의 느낌, 허탈감, 힘든 이런 것들을 공유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옆에서 친하게 지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우울증으로 세상을 달리하게 되면 굉장히 자책감이 들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쓸 걸 그런 소외를 지금 SNS에 밝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렇게 이제 노래도 잘하고 태연 씨와 함께 사진 찍은 모습도 나와 있고 어제 빈소에는 정말 선후배 동료 연예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줄이 바깥으로 2km까지 늘어섰을 정도로 지금 이 아침 시간에 날씨도 추운데 이 아침에도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빈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슬퍼서 인터뷰는 사양을 했고요. 이특 씨의 모습도 지금 보였는데 다른 이제 음반 발매도 연기하고 콘서트 준비도 다 연기하고 이 동료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종현 씨 말고도 우리 주위에 많은 그동안 이제 잊혀졌던 많은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 저희가 극단적인 선택을 미화하거나 절대 따라해서 안 된다는 차원에서 몇 명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씨, 최진실 씨, 박영화 씨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또는 공황장애 등등을 앓고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는데
뭐 지나고 나면 저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최신실 씨가 그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참 심각하구나 우울증이라는 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다가 또 금방 사그라들고요 잊어먹고요 또 연예인들이 또 따라하고요 이런 것들을 자꾸만 저희는 청소년들이 팬들이 많으니까 정말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혹시 아 나도 이럴까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르테르 효과가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청소년기일수록 내가 좋아하는 스타한테 감정이입과 동일시를 잘하거든요. 그럼 나도 그런 어려움과 그 힘든 게 있었을 때 내가 좋아했던 그 나의 우상이 팬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나도 따라하고 싶은 모방 심리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고 자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자살이라는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회피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 저희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정신과 상담이라든가 주변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당장 오늘 내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좀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네. 감정이 그냥 단순하게 우울하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울증은 정말 병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이 감정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논문과 어떤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 에볼라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이 열이 한 40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40도가 올랐는데 항생제 없이 그냥 내 스스로 열을 낮추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와 그 에볼라 환자한테 찾아가서 네가 힘을 내면 에볼라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 그 우울증 환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고 또 우울증 환자가 그냥 선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와 우울증 환자는 선이 다르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한테 가서 그냥 그 사람에게 공감만 표시해야지 나중에 뭐 그 사람에게 힘을 내라든가 어떤 다른 격려를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그 격려에 자기의 감정이 더 매몰되고 내가 이걸 못 이겨낸다는 또 다른 자책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우리 공감대를 좀 형성해서 병원에 좀 잘 갈 수 있는 그래서 병원에 우울증 환자로 간다는 것 자체가 예. 어색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지금 만들어야 제가 화면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그 연구한 우울증 환자에게 하면 안 되는 위로의 말이라는 걸 준비를 해봤는데 힘내. 네가 감정을 잘 다스려야지. 가족 생각해봐.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래, 내가 네 심정이 어떤지 알아. 너보다 안 좋은 사람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런 말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일반적인 예를 들어 제가 손정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 힘내세요. 이거는 가능한데 우울증 환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 우울증 환자는 내가 힘을 못 내는구나. 거꾸로 생각하는구나. 예,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이렇게 극복하는데 나는 더더욱 극복을 못 하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 감정과는 달리 분명히 우울증은 치료받아야 되는 병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지금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좀 그랬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이렇게 공감해주는 정도의 말만 하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현 씨도 이렇게 나를 그렇게 좀 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울증 환자들은 굉장히 많지만 어떻게 대할 줄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종현 씨가 그에 대한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 말.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잘못된 위로법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죽을 용기로 살아 뭐 이런 말. 전 제일 안 좋은 위로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힘든 사람, 우울한 사람, 어려운 사람, 지쳐있는 사람한테 그런 생각할 용기로 다른 걸 해라. 너무너무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몸의 상처랑은 또 다른 거거든요. 마음의 상처라는 건. 저때 좀 알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어떤 자살 예방의 어떤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고 그중 번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129라는 번호가 있고 129 가장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129에 대해서 전화를 하셔서 자기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는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외에 1577에 뭐 0199라든가 저희들의 사회적인 안전망이 만들어 놓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대로 자살을 방지하고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를 좀 만들어가는 게 지금 이 순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사실 걱정되는 게 종현 씨의 죽음에 따른 베르테르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 겨울이 되면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지고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왜냐하면 신체 활동이 그만큼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순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유발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무래도 밖에 잘 안 사실은 나가고 밖에 혼자 안 나가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은 부분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제 추워지면서 여러 가지 조금 그 소외들이랑 이 신체적 기능이 약화되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신체적인 어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정신적인 어떤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찾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몸이 약해지면 그 정신도 훨씬 더 약해지거든요.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고, 가족들도 더 많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희가 정신과 교수에게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참 아이돌이 빽빽한 일정, 또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직업입니다. 연습생 시절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 근데 이제 뭐 데뷔를 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대중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평가라는 것은 불안을 수반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연장에서의 어떤 환희나 즐거움이 있고, 그러한 순간이 지나가고 나서는 외롭고 뭐 슬프고 공허하고 혼자라는 느낌 반복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주위에 혹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 좀 꼭 좀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면서 연예인들의 우울증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우울증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종현 씨의 장례식장에는 어제 팬들은 물론 동료 연예인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같이 말했던 게 종현 씨가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던 게 아닌가. 그때 좀 눈치를 많이 채고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종현 씨의 생전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무기력해. 컨디션을 올릴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가 봐. 무기력한 게. 기분 전환을 하자. 그래,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네. 표정은 이제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 굉장히 좀 어떻게 얘기해야 사실 될까요? 좀 침울하고 우울하고 조금 무기력증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사실은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좀 희노애락 중에 가장 본인이 조금 우울하고 감정적으로 조금 힘들 때 그 메시지를 담아서 동영상에 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목소리 자체에서만도 본인이 좀 상실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저런 모습들을 이제 팬들이나 관계자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뭔가 그 우울감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었을까, 이제 와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네, 평소에 성격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이 병이었고, 그러한 좀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많은 대중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제 장례식장에서도 그래서 계속 조문의 행렬이 더 이어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아산병원에서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연결식장까지 이제 다 같이 이제 일반인에게 오픈하는 경우는 거의 네.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했고, 어제도 오전 정오부터 이제 6시 정도, 오늘도 이제 정오 오전 그러니까 12시부터 한 8시까지 이제 개방을 하는데요. 네.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조문의 행렬이 있었고, 사실 그 조문의 행렬이 정확하게 사람이 몇 명인지는 확인을 안 했지만, 뭐 고 신해철 가수의 어떤 그 연결 직장을 생각한다면 아마 한 10,000명 이상이 와서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사실 28살이면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워낙 일찍 데뷔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인터뷰에서 데뷔 초에 10대 인터뷰에서 동경하는 나이가 아닌지 이런 좀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네. 감정이 그냥 단순하게 우울하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울증은 정말 병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이 감정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논문과 어떤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 에볼라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이 열이 한 40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40도가 올랐는데 항생제 없이 그냥 내 스스로 열을 낮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그 에볼라 환자한테 찾아가서 네가 힘을 내면 에볼라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 그 우울증 환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고 또 우울증 환자가 그냥 선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와 우울증 환자는 선이 다르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한테 가서 그냥 그 사람에게 공감만 표시해야지 나중에 뭐 그 사람에게 힘을 내라든가 어떤 다른 격려를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그 격려에 자기의 감정이 더 매몰되고 내가 이걸 못 이겨낸다는 또 다른 자책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우리 공감대를 좀 형성해서 병원에 좀 잘 갈 수 있는 그래서 병원에 우울증 환자로 간다는 것 자체가 예. 어색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지금 만들어야 제가 화면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그 연구한 우울증 환자에게 하면 안 되는 위로의 말이라는 걸 준비를 해봤는데 힘내. 네가 감정을 잘 다스려야지. 가족 생각해봐.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래, 내가 네 심정이 어떤지 알아. 너보다 안 좋은 사람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런 말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일반적인 예를 들어 제가 손정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 힘내세요. 이거는 가능한데 우울증 환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 우울증 환자는 내가 힘을 못 내는구나. 거꾸로 생각하는구나. 예,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이렇게 극복하는데 나는 더더욱 극복을 못 하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 감정과는 달리 분명히 우울증은 치료받아야 되는 병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지금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좀 그랬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이렇게 공감해주는 정도의 말만 하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현 씨도 이렇게 나를 그렇게 좀 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울증 환자들은 굉장히 많지만 어떻게 대할 줄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종현 씨가 그에 대한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 말.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잘못된 위로법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연예인들이 요즘에 공황장애, 우울증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사실 연예인이라는 게 대중들한테 그 사생활이 모두 다 오픈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유리벽에 갇혀서 사는 것 같고 내 사생활이 없고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팬들의 또는 어떤 대중과 언론의 시선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하고요. 예. 사실 저는 이 문제와 더불어서 지나치게 연예인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이 지금 연예계 시스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정말 그 무지막지한 악플들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소한 그 댓글 하나가 그 쓰는 사람은 별로 생각을 안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계속 머리에 맴돈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연예인들도 사실 극한 감정 노동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힘이 들었으면 잠깐 쉬거나 좀 은퇴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 대신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 이제 방송에서 본인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진짜 자아와 아이돌로서의 내 모습, 자신의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이러면서 힘든 어려움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쎄, 내 생각을 이렇게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우려들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게 결국엔 불가능하겠구나라는. 네. 저렇게, 그러니까 주위에 동료 연예인들도 있고 팬도 어마어마하게 국내외적으로 많았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좀 슬픈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지금 동료 연예인들도 워낙 박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껴서 태연 씨 같은 경우에도 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이제 지금 가장 저희들이 또 하나의 어떤 다른 어떤 비극적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예. 네. 어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따르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하게 됨으로써 그 자살에 대한 어떤 그 여파가 다른 제3자들에게 미치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 특히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어떤 종현 씨의 특히 유서 같은 걸 보고 자기 감정이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어떤 격한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좀 찾아봐서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태연 씨도 SNS에 너무 안타깝고 아깝고 소중한 우리 종현이라고 하면서 닮았고 우린 비슷하다. 그 느낌들을 알잖아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조금 안타까움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매 태연 씨가 사실은 소속사 시절부터 그 동고동락까지 그 어려운 연습생 시절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정이 깊고요. 그리고 론니라는 노래를 또 함께 부르면서 또 같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로의 느낌, 허탈감, 힘든 이런 것들을 공유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옆에서 친하게 지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우울증으로 세상을 달리하게 되면 굉장히 자책감이 들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쓸 걸 그런 소외를 지금 SNS에 밝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렇게 이제 노래도 잘하고 태연 씨와 함께 사진 찍은 모습도 나와 있고 어제 빈소에는 정말 선후배 동료 연예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줄이 바깥으로 뭐 2km까지 늘어섰을 정도로 지금 이 아침 시간에 날씨도 추운데 이 아침에도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빈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슬퍼서 인터뷰는 사양을 했고요. 이특 씨의 모습도 지금 보였는데 다른 이제 음반 발매도 연기하고 콘서트 준비도 다 연기하고 이 동료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종현 씨 말고도 우리 주위에 많은 그동안 이제 잊혀졌던 많은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 저희가 극단적인 선택을 미화하거나 절대 따라해서 안 된다는 차원에서 몇 명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씨, 최진실 씨, 박영화 씨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또는 공황장애 등등을 앓고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는데 뭐 지나고 나면 저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최진실 씨가 그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심각하구나 우울증이라는 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다가 또 금방 사그러들고요 잊어먹고요 또 연예인들이 또 따라하고요 이런 것들을 자꾸만 저희는 청소년들이 팬들이 많으니까 정말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혹시 나도 이럴까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르테르 효과가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청소년기일수록 내가 좋아하는 스타한테 감정이입과 동일시를 잘하거든요. 그럼 나도 그런 어려움과 그 힘든 게 있었을 때 내가 좋아했던 그 나의 우상이 팬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나도 따라하고 싶은 모방 심리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고 자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자살이라는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회피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 저희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정신과 상담이라든가 주변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당장 오늘 내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건 느냐라고 했더니 28살의 내 모습이 기대가 된다. 10년 후에 나는 정말 멋진 아티스트, 음악가가 되어 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 애띤 모습이었어요. 사실 그 과거의 인터뷰 내용은 굉장히 그 미래를 암시한 것 같아서 매우 사실은 좀 놀랍기도 한데요. 예. 사실은 사인이 종현은 현재는 정말 멋진 아티스트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장했죠. 정점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싱어송라이 그 서로. 작사 예. 작곡부터 해가지고 단독 앨범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맞춰졌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더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목적이라든가 성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은 10대부터 한 9년, 10년간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뭐 예술 쪽이라든지 가수 쪽이라든지 이런 아티스트 활동하는 것 자체가 아마 사람이 지치고 힘들었던 요소도 되지 않았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28살에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더니 지난날의 소외들이 좀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까? 네네네.
사실 이제 그 박진희 씨라고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네. 탤런트께서 이제 석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논문에 보면 연기자 중에 한 40% 가까이가 우울증에 이제 저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네요. 10명 중에 4명인데.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사실 보통 저희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대학가요제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이렇게 정말 능력 있는 그다음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요제를 통해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일방적인 방법이었는데 그렇죠. 한 20대 돼서 네네. 성인이 된 다음에 나오잖아요. 예,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연습생 생활이라는 걸 기획사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하게 되면 그때는 자아가 성립 안 되는 그렇죠. 시점이고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언제 정도 데뷔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뭐 보통 한 16세, 17세 고등학교 정도에 이제 그죠. 데뷔를 예.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이제 오는 감정이 데뷔를 하기 전까지는 경쟁, 불안, 성공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 이런 게 있다가 딱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면 이제 팬들끼리의 어떤 그 악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자기가 이제 16세, 17세에서 경험하는 감정들이 좋은 감정보다는 굉장히 우울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그런 어떤 감정이 있다가 더더욱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데뷔되고 난 다음에 사실 기획사의 파워에 따라서 이 논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어떤 정점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의 또 다른 기획사의 파워에 의해서 자기의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그런 어떤 불안감으로부터 나는 우울증이 사실상 가장 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